1953년 폐허에서 2025년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70년 만에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이번엔 하늘을 정복합니다. 15년 전 MIT 교수가 한국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나라는 영원히 기술 수입국이야. 그 학생 김정훈 박사는 복수를 맹세했고 15년간 은밀히 준비했습니다. KF-21은 미끼였습니다. 진짜 목표는 6세대 전투기, 반도체, IT, 조선의 세계 1위 기술력이 총집결했습니다. 2026년 1월 테스트베드 제작 개시, 미국이 20년 걸린 길을 한국은 5년에 주파합니다. 어떻게 이 불가능한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화이팅 대한민국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커트 드렉슬러입니다. 58세,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살고 있는 항공우주 방산기술평가 전문가죠. 제 서재 벽면에는 F-22 랩터의 거대한 사진이 걸려 있고 책장에는 지난 25년간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인증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미 공군 연구소에서 25년을 근무하며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II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으로 참여했어요. 보잉과 록히드 마틴의 기술 자문을 맡았고 지금은 독립 컨설턴트로 전 세계 국방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극도로 데이터 중심적이고 냉철합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숫자와 사실만으로 판단하죠. 증명될 때까지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저를 얼음 같은 분석가라고 부르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직하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항상 데이터에 기반했고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이익과는 무관했으니까요. 저는 미국 항공우주 기술의 절대적 우위를 확신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이 그 확신을 뒷받침했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항상 각국의 전투기 개발 계획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J-20, 러시아의 Su-57, 유럽의 템페스트, 일본의 F-3점, 화려한 그림과 야심찬 목표로 가득 찬 문서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은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문제는 실행입니다. 전투기 개발은 그림 그리기가 아니니까요. 최소 15년의 시간, 수천억 달러의 예산,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견뎌낼 인내심이 필요한 지옥 같은 과정입니다. 제가 F-35 프로젝트에서 목격한 악몽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10년 계획이 20년으로 늘어났고 예산은 3배로 폭증했으며 수백 개의 기술적 난제가 우리를 괴롭혔죠. 2025년 11월 4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버지니아의 11월은 쌀쌀했고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7시에 샤워를 한 후 아내 캐런이 준비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트밀과 블루베리, 그리고 블랙커피. 25년간 변하지 않은 루틴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 확인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광고 메일 몇 개를 삭제하고 업무 관련 메일들을 훑어보는데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라는 곳이었습니다. 제목은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설명회 초청이었어요. 저는 잠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요? 6세대 전투기요. 솔직히 말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KF-21이라는 전투기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5세대급 전투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벌써 6세대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고요? 이건 마치 자전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마우스 커서를 휴지통 아이콘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클릭이 되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무언가가 있었죠. 저는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커트 드렉슬러 박사님께 귀하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 연구소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설명회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4년간 테스트베드 제작 및 핵심 기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테스트베드 제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스트베드는 단순한 모형이 아닙니다. 실제 전투기와 거의 같은 크기로 만들어진 시험용 기체예요.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과 예산이 필요한 일이죠. 저는 23년간 제 손을 거친 전투기들이
전 세계 하늘을 지배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F-22는 지금까지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고 F-35는 동맹국들의 공군력을 책임지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F-35 개발 초기, 우리는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로 3년을 허비했어요. 레이더와 항전 장비, 무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거든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했고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요. 제 서재 한쪽에는 F-35 개발 중 폐기된 설계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실패의 기록이죠. 15개의 서로 다른 스텔스 코팅 방식이 테스트되었고 그중 14개가 실패했습니다. 8종류의 엔진 냉각 시스템이 시도되었고 7개가 폐기되었어요. 이것이 전투기 개발의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계획서와 처참한 현실. 그 간극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화려한 전투기 개발 계획을 볼 때마다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국이 6세대를 개발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받아 조립하는 수준이잖아. KF-21도 아직 완성 전인데 무슨 6세대야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 이메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오후에 다른 보고서를 검토할 때도, 저녁 산책을 할 때도 계속 생각났어요. 왜 계속 신경 쓰이는 걸까요? 이건 제 직업적 본능이었을 겁니다. 25년간 이 일을 하다 보니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감각이 발달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초청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아내 캐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한국 뉴스 많이 나오던데요. 방산 수출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폴란드에 전차랑 자주포를 얼마나 팔았다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재래식 무기는 잘 만드는 것 같더라. 하지만 전투기는 다른 차원이야. 그건 50년 이상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거든. 캐런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자동차나 휴대폰은 잘 만들잖아요. 그것도 처음엔 안 될 거라고들 했는데 결국 세계 최고가 됐고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1980년대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저급품의 대명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삼성과 현대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11월 5일 화요일,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제 컨설팅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펜타곤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빌딩이었어요. 사무실 벽면에는 F-22 랩터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국 전투기 개발 현황을 담은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중국의 J-20과 러시아의 Su-57에 대한 분석 자료를 검토했어요. 중국의 J-20은 겉모습만 5세대 전투기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스텔스 형상은 그럴싸했지만 엔진 기술이 4세대급에 머물러 있었고 SR 레이더의 성능도 의심스러웠죠. 러시아의 Su-57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만들었지만 양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산 부족과 기술적 난제 때문이었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펜타곤 인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존이 말했어요. 커트, 차세대 전투기 시장 전망 어떻게 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독점할 거야. 진정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든 나라는 미국뿐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외형만 흉내낸 수준이고. 다른 동료 마이클이 거들었습니다. 유럽의 템페스트는 어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2035년 목표라던데 계획대로 될 것 같아. 유로파이터도 10년 넘게 지연됐잖아. 일본 F-3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차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독점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방산 수출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그래프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170억 달러로 급증했더군요. 불과 4년 만에 거의 6배가 증가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증가가 아니었어요. 폭발적 성장이었죠. 폴란드와의 계약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총 계약 규모가 40억 달러를 넘었어요. 이건 단일 국가 간 방산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호주도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었고,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구매했으며, 이집트는 K9 생산 라인을 도입했더군요.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싼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선진국들이 한국 무기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제 동료 존이 제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커트, 한국 자료 보고 있어. 나도 요즘 궁금하더라. KF-21 개발 속도 봤어. 생각보다 훨씬 빠르던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KF-21. 그게 뭔데? 존이 설명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야. 4.5세대라고 하던데 진행 속도가 이상하게 빠르더라고. 저는 즉시 KF-21에 대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어요. KF-21 보람에는 이미 시제 6호기까지 제작되었고 4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첫 비행이 2022년이었으니 불과 3년 만에 이 정도 진척을 이룬 거예요. F-35가 첫 비행 후 5년간 100회도 못 날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건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정부가 2026년부터 4년간 차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에 2조 원, 약 15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공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건 그냥 계획이 아니었어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국회를 통과했다는 의미였고, 그 말은 실제로 실행될 거라는 뜻이었죠.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테스트베드 제작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이 있었고, 7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 계획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스텔스 기술, SR 레이더, AI 전투 지원 시스템, 전자전 체계, 고출력 엔진, 지향성 에너지 무기, 무인기 연동 시스템. 이건 진짜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들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자료를 읽고 있었어요. 한국이 SR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성능이 서방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어요. 전자전 체계도 자체 개발했고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100% 국산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기반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분야를 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삼성은 세계 2위였죠. IT 기술을 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연구에 연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고, 한국의 오지 통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조선 산업을 봤어요.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였고,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은 거의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반 기술들이 전투기 개발에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SR 레이더와 항전 장비에 직접 활용될 수 있어요. AI 기술은 전투 지원 시스템의 핵심이죠. 오지 통신 기술은 무인기와의 연동에 필수적이고, 조선 엔진 기술은 전투기 엔진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제가 크게 놓친 것이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캐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해. 아니, 심각하다는 표현이 맞나?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거야. 캐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 결정 못했어.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아.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는 게 두렵거든. 11월 6일 수요일 저녁,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 한국 자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었어요. KF-21 개발 현황, 한국 방산 수출 통계, ADD 조직도, 한국의 기술 기업들, 6세대 전투기 기술 요구 사항.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KF-21의 개발 일정을 자세히 봤어요. 2015년 체계 개발 착수, 2021년 시제기 출고, 2022년 첫 비행, 2024년 전력화 시험 평가. 이 일정이 거의 정확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F-35가 일정을 못 지켜서 10년이나 지연된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국산화율 데이터도 놀라웠습니다. KF-21의 국산화율이 80%를 넘는다고 했어요. 기체 구조, 랜딩 기어, 유압 시스템, SR 레이더, 전자전 장비, 비행 제어 컴퓨터, 임무 컴퓨터, 통합 전자전 체계.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수입하는 것은 엔진과 일부 항전 장비뿐이었어요. 그것도 2030년까지 엔진 국산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험용 엔진 제작에 성공했다는 뉴스도 있었죠. 저는 F-35 개발 과정과 비교해봤습니다. F-35는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로 3년을 허비했어요. 레이더, 센서, 무기 시스템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하는 게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800만 줄이 넘는 코드를 작성해야 했고 버그를 잡는 데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에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건 한국의 IT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인력 풀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계속 자료를 읽었어요. ADD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발표 자료를 찾았습니다. 2026년부터 테스트베드 제작에 착수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었어요. 테스트베드는 실물 크기의 시험용 기체입니다. 스텔스 형상을 검증하고 레이더 반사율을 테스트하고 각종 전자 장비를 실험하는 데 사용되죠.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국들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F-22도 개발 과정에서 여러 대의 테스트베드를 만들었어요. 테스트베드 제작이 2026년 시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미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 내부 구조 설계, 재료 선정.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제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말은 한국이 이미 몇 년 전부터 6세대 전투기를 연구해왔다는 의미였어요. KF-21과 병행해서 말이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이었습니다. 7대 핵심 기술 분야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스텔스 기술. 한국은 이미 KF-21에서 기본적인 스텔스 형상 설계 경험을 쌓았어요. 6세대에서는 더 진보된 레이더 흡수 물질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나노 구조 기반 코팅 기술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이건 최첨단 기술입니다. 미국도 현재 연구 중인 분야예요. 한국이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나노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기술을 방산에 응용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SR 레이더. 한국은 KF-21용 AESA 레이더를 이미 개발했어요. 6세대에서는 지라갈륨 기반의 차세대 레이더를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지라갈륨은 기존 갈륨 비소보다 출력이 높고 효율적이죠. 하지만 제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이 이걸 할 수 있을까? 다시 검색해봤더니 삼성전자가 지라갈륨 파워 반도체를 이미 양산하고 있었어요. 그 기술을 레이더에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겠네요. 세 번째, AI 전투 지원 시스템.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AI입니다. 조종사를 보조하고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며 최적의 전투 전략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죠. 한국의 AI 기술 수준은 어떨까? 네이버와 카카오를 찾아봤습니다. 네이버는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했고 카카오는 자율주행 AI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었죠. 기반은 충분했습니다. 네 번째, 전자전 체계.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하는 능력이죠. 한국은 세계 최고의 5G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하면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고출력 엔진. 이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 중 하나예요. 하지만 한국은 조선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만드는 선박 엔진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 기술을 항공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6번째, 지향성 에너지 무기. 레이저나 마이크로파 무기를 말해요. 이건 아직 미국도 완성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한화 시스템이 레이저 무기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뉴스를 찾았어요. 7번째, 무인기 연동 시스템. 6세대 전투기는 유인기와 무인기가 협력하는 체계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군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었고, 통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저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7대 핵심 기술 모두 한국이 보유한 기반 기술로 개발 가능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25년간 믿어온 미국만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저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아침, 저는 피곤했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자.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ADD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11월 11일부터 3일간 일정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답장이 올까? 외국인 전문가가 갑자기 방문하겠다고 하면 받아줄까? 하지만 1시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어요. 커트 드렉슬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일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모셔가겠습니다. 대전 ADD 본부에서 KF-21을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 날 6세대 개발 계획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훈 박사 드림. 이렇게 빠른 답변을 받은 것도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국방연구소는 외부인 방문 승인에 최소 2주는 걸리거든요. 보안 심사도 해야 하고 상부 승인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즉시 답변을 줬어요. 동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문한다고 하면 또 비웃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11월 10일 일요일 밤 비행기로 출발해서 11월 11일 월요일 아침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어요. 주말 이틀 동안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지금의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공부했어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67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하지만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5,000를 넘었어요. 70년 만에 500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이런 성장을 이룬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은 국민 소득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자했어요. 1960년대에도 대학 진학률이 높았고 정부는 해외 유학을 적극 지원했죠.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한 엔지니어들이 돌아와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역사를 읽었습니다. 1980년대 초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일본도 어려워하는데. 하지만 삼성은 밤낮 없이 연구했고 1992년 세계 최초로 63회가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30년간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어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비슷했습니다. 1970년대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나왔을 때 일본 차를 못생기게 베낀 거라는 조롱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대와 기아는 세계 5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 현대중공업이 설립되었을 때 조선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유럽에서 기술자들을 초청하고 젊은 엔지니어들을 해외에 보내 배우게 했죠. 지금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특히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해보겠다고 도전했고 결국 해냈어요. 11월 10일 일요일 저녁, 저는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3일 후에 돌아올게. 한국 다녀온다고. 캐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혼자 괜찮겠어요?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다녀올게.
아마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본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면, 제 25년 경력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보게 될까? 정말 독자 기술로 만든 전투기일까? 아니면 잘 포장된 조립품일까? 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었죠. 기체 구조의 용접 품질, 복합 소재의 제조 방식, SR 레이더의 실제 성능 데이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코드 구조, 엔진 통합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독자 개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11월 11일 월요일 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였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 시설이 좋았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는 빠르고 효율적이었고, 수화물은 5분 만에 나왔으며, 공항 곳곳에 최첨단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입국장 출구에서 2명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안경 쓴 신사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커트 드렉슬러 박사님이시죠? 저는 ADD의 김정훈입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했고 15년간 ADD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제 동료 이준호 연구원입니다. 김 박사의 영어는 유창했고 악수하는 손에는 힘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대전까지는 차로 약 2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김 박사가 직접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처음 방문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해합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오시죠. 하지만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터널과 교량의 품질이 우수해 보였어요. 곳곳에 산업단지들이 보였는데 첨단 기술 회사들의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한화. 이 이름들은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계속 봤던 회사들이었어요.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왜 미국에 남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까? MIT 박사면 미국에서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김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MIT에서 공부할 때 미국 교수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영원히 기술 수입국으로 남을 것이다. 창의성이 부족하니까. 그 말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다짐했죠. 언젠가 증명하겠다. 한국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2005년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ADD에 입사했고 15년간 밤낮 없이 일했어요. KF-21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지금은 6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박사님에게 1단계 통과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6세대였습니다. KF-21은 기술을 검증하고 경험을 쌓기 위한 단계였어요. 우리는 2010년부터 6세대를 준비해왔습니다. 15년 계획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10년부터요? 그럼 15년 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그럼 KF-21은 일종의 테스트베드였다는 말씀인가요?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KF-21 자체도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스텔스 형상 설계, SR 레이더 개발, 전자전 체계 구축,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작성, 복합 소재 제조, 시스템 통합. 6세대에 필요한 모든 핵심 기술을 KF-21에서 먼저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6세대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었어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2시간 반의 드라이브 끝에 우리는 대전 ADD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보안 시스템은 미국 국방부 수준이었어요.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과 얼굴 인식을 거쳤습니다. 방문증을 받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는 한국 전투기 개발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T-50 골든이글,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F-21 보라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T-50은 2000년대 초반 개발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이었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FA-50은 T-50을 경공격기로 개조한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 우리는 기본적인 전투기 설계와 제조 능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KF-21에서 독자 개발로 도약했죠. 저는 모형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T-50에서 KF-21로 가는 발전 과정이 논리적이었어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라간 거였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서 간단한 환영 인사와 함께 오전 일정을 설명받았어요. 오늘은 먼저 KF-21 시설을 돌아보겠습니다. 경납고에서 실제 기체를 보시고 시험 비행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기술 브리핑이 있습니다. 내일은 6세대 개발 계획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준비했습니다. 제 전문가로서의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작정이었어요. KF-21 경납고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통로는 길었고 냉기가 느껴졌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보안문에 도착했어요. 김 박사가 카드를 찍고 지문을 인식시켰습니다. 문이 열리며 유압 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보안문, 세 번째 보안문을 통과했어요. 각 단계마다 생체 인식과 출입증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보안이 이렇게 삼엄하다는 것은 안에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보안문 앞에 섰을 때 김 박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박사가 버튼을 눌렀어요. 거대한 금속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소리가 울려 퍼졌고 문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실제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KF-21 보람의 회색 도장이 된 매끈한 기체, 날카로운 기수, 정교하게 설계된 공기 흡입구, 완벽한 곡선을 그리는 날개. 스텔스 형상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었어요.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디테일이 살아 있었습니다. 기체 아래쪽의 내부 무장창은 완벽하게 매끄러웠고 랜딩 기어의 설계도 정교했습니다. 이건 조립품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전투기였어요. F-16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체 주위를 걸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표면은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복합 소재의 품질이 우수했어요. 용접 부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공기 흡입구의 형상을 봤어요. 엔진 블레이드가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도록 S자 형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고난도 기술입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겁니까?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국산화율 80% 이상입니다. 기체 구조, 랜딩 기어, 유압 시스템, SR 레이더, 전자전 장비, 비행 제어 컴퓨터,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2배 속도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25년 경험이 뭔가를 크게 놓쳤다는 것을 그 순간 직감했죠. 김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SR 레이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것으로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지 거리는 기밀이지만 나토 기준을 충족합니다.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고 공대공과 공대지 모드를 실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송수신 모듈을 자체 제작했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갈륨비소 기반 고출력 소자를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전자전 체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김 박사는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통합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제모, 디코이 발사기가 통합되어 있어요. 적의 레이더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오지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신호 처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F-35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요?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00% 국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 넥스원이 공동 개발했어요. 약 200만 줄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완전히 자체 기술로 구현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조종사의 입력을 컴퓨터가 해석해서 비행 제어 표면을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매우 복잡하고 안전성이 중요한 소프트웨어죠. 이걸 독자 개발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복합 소재는 어떻게 제작했습니까? 저는 기체 표면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와 한국화이바가 개발한 탄소 섬유 복합 소재입니다. 강도와 무게 비율이 우수해요. 일부 부위는 F-35에 사용되는 소재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김 박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엔진은 현재 미국 지휘의 F-414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엔진을 개발 중이에요. 2030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시험용 엔진으로 지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질문했어요. 각 답변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한 게 아니었어요. 핵심 기술을 하나하나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시험 비행 영상을 보여줬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KF-21이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는 모습, 하늘로 치솟는 장면, 고난도 기동을 수행하는 모습, 초음속을 돌파하는 순간, 공중 급유를 받는 장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몇 번의 시험 비행을 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김 박사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CJ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총 4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비행 포락선을 검증했고 무장 분리 시험도 성공했어요.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폭탄 모두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F-35가 초기 단계에서 수없이 실패했던 것들을 한국은 이미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경납고를 나온 후 회의실에서 더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구조 설계팀장, 레이더 개발팀장, 소프트웨어 팀장, 각자 자기 분야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쏟아냈고 그들은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3시간의 브리핑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독자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숨긴 게 있을 거야.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거겠지. 하지만 제가 본 모든 데이터, 모든 증거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진짜로 독자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25년 경력 동안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 이전받아 조립하는 나라 아닙니까? 라고 했던 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크게 틀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받은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KF-21의 국산화율 80%, SR 레이더 독자 개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100% 국산, 복합 소재 자체 제작,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저는 F-35 개발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15년간 수없이 실패했고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소프트웨어 통합에만 3년을 허비했고 스텔스 코팅 문제로 5년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시행착오를 건너뛰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패를 공부했어요. F-35의 모든 문제점, 모든 지연 사유를 분석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후발주자의 이점이었죠.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6세대 계획도 다시 봐야 할 것 같아. 만약 KF-21이 정도 수준이라면
6세대 개발도 허황된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받을 6세대 브리핑이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항상 두렵지만 동시에 흥분되는 일이니까요. 11월 12일 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ADD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브리핑이 있는 날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김 박사와 함께 5명의 연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스텔스 기술의 박 박사, SR 레이더의 최 박사, AI 시스템의 정 박사, 전자전의 강 박사, 그리고 엔진 개발의 윤 박사입니다. 저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2026년부터 2030년 차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 로드맵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커트 박사님, 우리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도박이 아닙니다. 15년간 준비해온 치밀한 전략입니다. 오늘 그 전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했습니다. 화면에 상세한 일정표가 나타났습니다. 2026년 1월 테스트베드 제작 착수, 2026년 12월 기본 구조 완성, 2027년 스텔스 형상 검증 및 레이더 반사 시험, 2028년 각종 시스템 통합 시작, 2029년 지상 시험 및 택시 테스트, 2030년 초도 비행.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목표와 예산 배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2026년 5천억 원, 2027년 6천억 원, 2028년 5천억 원, 2029년 4천억 원, 총 2조 원의 예산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시행 가능한 로드맵이었어요. 각 단계의 기술적 목표가 현실적이었고 예산 배분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10만 시간 이상의 풍동 시험, 400회 이상의 실제 비행,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공기역학, 스텔스 형상, 비행 제어, 전자 시스템 통합. 이 모든 데이터가 6세대의 개발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빈종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KF-21에서 쌓은 경험은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F-35도 F-22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거든요. 김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구 사항을 보겠습니다. 첫째, 완전한 스텔스 능력 KF-21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10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둘째, AI 기반 전투 지원. 조종사의 부담을 70% 감소시켜야 합니다. 셋째, 무인기 연동. 최소 4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해야 합니다. 넷째, 지향성 에너지 무기 탑재 능력. 100kW급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 6세대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미국이 목표로 하는 것과 거의 같았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6세대 전투기는 5세대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7대 핵심 기술 분야가 나타났어요. 각 분야마다 현재 연구, 진행 상황과 목표 달성 시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스텔스 기술 팀장 박 박사가 먼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스텔스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3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노 구조 기반 레이더 흡수 물질. 둘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셋째, 액티브 캔슬레이션 시스템입니다. 나노 구조 RAM은 이미 실험실 단계에서 기존 대비 30% 향상된 흡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나노 기술을 응용했어요. 원자 수준에서 구조를 제어하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의 레이더파를 거의 100%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노 구조 RAM은 미국도 현재 연구 중인 최첨단 기술이었거든요. 실제 적용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을 때 박 박사는 답했습니다. 2027년까지 양산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삼성과 SK가 협력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라즈마 스텔스는 어떻습니까?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기체 표면에 플라즈마를 생성해서 레이더파를 흡수하거나 굴절시키는 기술입니다.
러시아가 연구했지만 실용화하지 못했죠. 우리는 삼성과 LG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기술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험실에서 원리는 검증했고, 이제 소형화와 전력 효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캔슬레이션은요? 적의 레이더파를 감지하고 정확히 180도 위상이 다른 전파를 발사해서 상쇄시키는 기술입니다. 소음 제거 헤드폰과 같은 원리죠. 한국의 오지통신 기술, 특히 빔포밍 기술을 활용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결합되면 정말로 완전한 스텔스가 가능할 것 같았어요. 에사 레이더 팀장 최 박사가 다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는 차세대 에사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질화갈륨 기반의 고출력 레이더를 개발 중입니다. 질화갈륨은 갈륨 비소보다 출력이 3배 높고 효율도 우수합니다. 탐지 거리를 50% 향상시킬 수 있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를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제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질화갈륨 파워 반도체를 이미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레이더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주파수와 출력 특성을 레이더에 맞게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기본 제조 기술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삼성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최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표적 식별 시스템도 통합합니다. 레이더가 감지한 신호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적기인지 아군기인지 어떤 기종인지 자동으로 판별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합니다. AI 전투 지원 시스템 팀장 정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혁신은 AI입니다. 조종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AI가 처리합니다. 우리는 3단계의 AI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첫째, 센서 퓨전 AI, 레이더, 적외선 센서, 전자전 센서에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합니다. 둘째, 전술 추천 AI, 현재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전술을 제시합니다. 셋째, 무인기 제어 AI, 연동된 드론들을 자율적으로 제어합니다. 이미 KF-21에서 기본적인 센서 퓨전 AI를 테스트했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AI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한 거예요. 6세대에서는 더 진보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합니다. 조종사의 의도를 이해하고 상황을 예측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AI입니다. 정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전자전 체계 팀장 강 박사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전자전의 달인이어야 합니다.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하면서 자신은 감지되지 않아야 하죠. 우리는 광대역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1GHz부터 100GHz까지 모든 주파수 대역을 커버합니다. 그리고 AI가 적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한국의 오지 통신 기술이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의 오지 기지국은 빔포밍 기술을 사용해요. 수십 개의 안테나로 신호를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기술이죠. 이걸 전자전에 적용하면 적의 레이더만 정확히 겨냥해서 제밍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강 박사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으니까요. 엔진 개발 팀장 윤 박사가 마지막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엔진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레이저 무기, AI 컴퓨터, 강력한 레이더, 모두 전력을 많이 소비하죠. 100kW급 고출력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추력 15톤급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기존 엔진보다 추력은 10% 높이고 발전 용량은 3배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큰 도전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조선 엔진 기술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대형 선박 엔진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선박 엔진과 항공 엔진은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고온 고압에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연소시키는 기술, 터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험용 엔진으로 지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추력 7.5톤급 엔진인데 이미 100시간 이상 가동했어요.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15톤급으로 스케일업하는 겁니다. 2030년까지 완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윤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모두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F-35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실패를 학습한 결과물이었어요.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 한국은 IT 강국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스텔스 코팅 문제. 나노 기술로 해결합니다. 레이더 개발 지연? 반도체 기술을 활용합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배운 교훈들이 이 계획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었어요. 저는 김 박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정말로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김 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커트 박사님, 우리는 15년을 준비했습니다. KF-21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6세대였어요. KF-21은 그 과정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경험을 쌓기 위한 단계였습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2030년,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반도체, IT, 조선, 자동차에서 쌓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굳은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15년간의 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 시내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은 더 복잡했어요. 25년간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만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 전투기 개발은 50년 이상의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 한국은 기술 수입국이다. 이 모든 믿음이 깨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어요.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받은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했고, 일정도 현실적이었으며, 예산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확고한 의지와 15년간의 준비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건 너무 완벽해 보여. 진짜일까? 저는 각 기술 분야를 하나씩 다시 검토했어요. 스텔스 기술, 가능합니다. 나노 기술 세계 1위니까요. SR 레이더, 가능합니다. 반도체 기술이 뒷받침하니까요. AI 시스템, 가능합니다. IT 강국이니까요. 전자전 체계, 가능합니다. 오직 기술 세계 최고니까요. 엔진, 이건 좀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선 기술을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다고요. 물론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거고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국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 인재, 자본,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국의 6세대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말하면 누가 믿을까?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캐런이 물었어요. 어땠어요? 한국은 어땠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그들은 정말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캐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국은 무엇이든 해내는 나라라고요. 11월 15일 금요일, 펜타곤 인근 제 사무실에서 동료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크게 과소평가했습니다. KF-21은 진짜 독자 개발이었고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도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제 예상대로 냉담했습니다. 제 상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커트, 계획만 그럴싸하다고 성공을 보장하나요? 계획은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문제는 실행입니다. 전투기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요.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계획만 거창했어요. 실제로는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죠. 당신은 그들의 마케팅에 속은 겁니다.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400회 이상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국산화율이 80%가 넘습니다. SR 레이더, 전자전 체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모두 독자 개발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KF-21과 6세대는 차원이 다릅니다. 5세대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나라가 6세대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참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선입견이 너무 강했어요. 한국은 기술 수입국이다라는 프레임이 너무 견고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부터 록히드 마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요 방산 전문 매체에 일제히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현실성 없는 환상,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의문,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산 낭비 우려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커트 드렉슬러, 한국 계획 과대평가, 객관성 이름 분석가, 방산 전문가에 편향된 시각 같은 표현들이 나왔죠. 저는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동료 마이클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커트, 조심해. 록히드 마틴이 자네를 찍었어. 그들이 움직이면 무섭거든. 11월 22일 금요일,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제게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던 주요 고객사 세 곳으로부터 동시에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어요. 커트 드렉슬러 박사님의 최근 분석이 우리의 입장과 맞지 않습니다.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록히드 마틴의 압력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 캐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이 다 해지됐어. 록히드 마틴이 나를 찍었어. 내가 한국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캐런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요? 우리 나이도 있고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대한 방산업체를 상대로 혼자 싸우는 것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부터 11월 26일 화요일까지 주말과 월요일, 화요일 사흘간 저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울했어요. 서재에 틀어박혀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한국은 내 나라도 아니고 제대로 된 보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잖아. 전문가로서 거짓을 방관할 순 없어.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 없어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한국에서 받은 자료를 넘기고 있었어요. KF-21의 사진, 6세대 로드맵, 기술 개발 계획,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어요. 제가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지? 저는 인생 최악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이 무너지고 동료들은 저를 외면하고 수입은 끊기고 심지어 아내까지 포기를 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봤으니까요. 한국은 정말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전문가적 판단이었어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6시,
희망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김 박사로부터였어요. 커트 박사님, 급히 알려드립니다. 우리 ADD가 12월 첫째 주에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세대 전투기 테스트베드 제작에 착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예산과 일정, 기술 로드맵을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정부 승인도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박사님께만 알려드립니다. 박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박사님의 어려운 상황도 들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ADD가 공식 발표를 한다면 제 분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ADD의 공식 발표 전에 제 독립 보고서를 먼저 공개하기로요. 그래야 제 분석이 ADD 발표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27일 하루 종일 저는 독립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5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KF-21 개발 현황 분석, 한국의 기술 기반 평가, 6세대 로드맵의 타당성 검증, 각 핵심 기술의 실현 가능성 분석, 모든 것을 데이터로 뒷받침했습니다. 제 25년 경력을 걸고 쓴 보고서였어요. 11월 28일 목요일 아침, 저는 개인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분량의 분석 보고서 전문을 PDF로 업로드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왜 성공할 것인가? 데이터 기반 독립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커트 드렉슬러, 25년간 미국 항공우주 산업에 몸담았습니다. F-22와 F-35 개발의 핵심 인력으로 참여했고, 전투기 개발의 모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절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한국을 방문하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15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KF-21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보고서는 순수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데이터만으로 작성했습니다. 제 커리어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은 성공할 것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에야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기술, 인재, 자본, 의지, 그리고 15년간의 준비. 한국은 2030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업로드 버튼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틀리면 제 경력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본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업로드 완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11월 29일 금요일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보고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누군가 제 보고서를 공유했고, 그것이 바이럴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전 10시, 조회수 1만. 오후 2시, 조회수 5만. 저녁 8시, 조회수 10만.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보고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SNS에서 논쟁이 시작되었죠. 트위터, 링크드인, 레딧, 방산 전문 포럼 곳곳에서 제 보고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커트 드렉슬러가 맞다. 아니다. 그는 속았다. 데이터를 보라. 설득력 있다.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양쪽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방산 전문가들이 제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은퇴한 공군 장군, 대학 교수들, 독립 애널리스트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커트의 데이터 분석이 정확하다. 한국의 기술 기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KF-21의 성공이 이미 증거다.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MIT의 항공우주공학 교수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커트 드렉슬러의 보고서를 읽었다. 데이터 기반의 탄탄한 분석이다. 한국의 반도체, IT, 조선 기술을 고려하면 6세대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 트윗이 수천 번 리트윗되었어요. 11월 30일 토요일, SNS에서의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방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까지 참여했어요. 저는 계속 데이터로 반박하며 제 입장을 지켰습니다. 누군가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공을 장담하냐고 물으면 저는 KF21의 성공이 증거다. 개발 일정 준수율 98%, 국산화율 80% 이상. 그들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증명했다고 답했습니다. 논쟁은 격렬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을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국 언론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ADD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중대 발표 예고라는 제목이었어요.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12월 1일 일요일,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어요. 제가 옳았는지 아니면 제가 속은 것인지.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ADD 발표를 크게 다루고 있었어요.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공식 발표, 6세대 도전 본격화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전날 밤 8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ADD 공식 발표를 라이브로 시청했어요. 화면에 ADD 로고가 나타나고 김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국방부 차관과 방위사업청장이 함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소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였어요. 김 박사가 침착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2026년 1월부터 차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공식 착수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4년간 진행되며 총 예산 2조 원을 투입합니다. 테스트베드 제작과 7대 핵심 기술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화면에 상세한 로드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본 것과 똑같았어요. 아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각 단계별 목표, 예산 배분, 기술 사양, 협력 기업, 연구 인력 규모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2026년 1월 테스트베드 제작 착수, 2026년 12월 기본 구조 완성, 2027년 스텔스 검증, 2028년 시스템 통합, 2029년 지상 시험, 2030년 초도 비행.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15년간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KF21은 시작이었고 6세대가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우리는 KF21 개발 과정에서 모든 핵심 기술을 검증했습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 SR 레이더 개발, 전자전 체계 구축, AI 시스템 통합,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작성. 이 모든 경험이 6세대 개발의 기초가 됩니다. 테스트베드는 실물 크기로 제작됩니다. 스텔스 형상을 검증하고 레이더 반사율을 측정하고 각종 전자 시스템을 실험할 것입니다. 7대 핵심 기술 나노 구조 스텔스, 지러갈륨 SR 레이더, AI 전투 지원, 광대역 전자전, 고출력 엔진, 레이저 무기, 무인기 연동 각 분야별로 최고의 연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네이버, 카카오 등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30년,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6세대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가능합니까? 예산은 충분합니까? 미국의 반응은? 김 박사는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는 15년간 준비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미국과는 협력할 부분도 있고 독자적으로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로서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블룸버그, 모든 주요 언론이 다뤘어요. 한국 6세대 전투기 개발 공식 착수, 2조 원 투입, 2030년 완성 목표, KF21 넘어 방산 강국으로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계획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커트 드렉슬러의 예측이 정확했다.
미국 전문가가 먼저 알아봤다. 그의 분석이 옳았다. 같은 표현들이었죠. 제 이메일과 메시지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사과 메시지가 왔어요. 커트, 자네가 맞았네. 미안하게 됐어. 우리가 너무 편협했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네. 계약을 해지했던 회사들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커트 박사님, 다시 계약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박사님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재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진실이 승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옳았습니다. 데이터가 옳았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1월 그들은 시작할 것이고 2030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아내 캐런이 서재로 들어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아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고통, 외로움, 좌절이 모두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쁨과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제가 옳았어요. 데이터가 옳았습니다. 12월 2일 오후, 제 보고서 다운로드 수가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제 분석을 읽고 있었어요. 주요 방산 전문 매체들이 제 보고서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트 드렉슬러의 객관적이고 데이터 기반 분석, 선입견 없이 사실만 본 전문가, 한국의 잠재력을 정확히 평가한 애널리스트 같은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펜타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커트, 다시 한번 공식 브리핑을 해줄 수 있겠나? 이번엔 고위층도 참석할 거야. 우리가 틀렸어. 자네 말이 맞았어.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잘못 봤어. 하버드, MIT, 스탠퍼드, 조지타운 같은 유명 대학들로부터 특강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방산기술의 부상,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아시아 방산산업의 미래 같은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출판사 3곳에서 책 집필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적, 6세대 전투기 전쟁, 기술 독립의 꿈 같은 제목으로 책을 쓰자고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는데 이제 모두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데이터에 충실했기 때문에 오를 수 있었던 거니까요. 12월 3일 화요일 아침, 상황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나토 사무차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기술의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재평가였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기술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 장관은 KF-21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협력국으로, 배우는 나라에서 함께 만드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 관련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 올랐고 KAI는 12%, 한화시스템은 18% 상승했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방산 산업의 잠재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축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의 준비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박사님과 ADD 연구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1월 착수식에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커트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세계가 이렇게 빨리 우리를 주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사님은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선입견 없이 오직 데이터만 보셨으니까요. 2026년 1월 착수식에
귀빈으로 초청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이 역사적 순간의 증인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전문가로서 데이터에 충실했고 진실을 지켰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한국을 보는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인생도 의미 있게 변했습니다. 12월 3일 저녁, 모든 소동이 일단락되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버지니아의 겨울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11월 4일 초청장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었어요. KF21도 완성 전인데 6세대라니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15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KF21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6세대 개발도 허황된 꿈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25년간 미국 항공우주 기술의 절대적 우위를 믿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5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이 필요하다. 미국 외에는 불가능하다. 같은 믿음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믿음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5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학습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무엇이 한국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첫째, 탄탄한 기술 기반이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IT 강국, 조선 산업 세계 최고, 자동차 산업 세계 5위. 이런 기술력이 전투기 개발에 활용되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였어요. KF21 개발 일정 준수율 98%, 예산 효율성 미국의 4배. 이것은 한국의 뛰어난 조직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였습니다. 김 박사 같은 연구원들의 15년 헌신, 국가 차원의 장기적 전략,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모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전쟁 이후 70년 만의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1953년 폐허에서 시작해 2025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나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이제 방산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제가 변했어요. 25년간 저는 미국이 최고라는 오만함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과소평가하고 선입견으로 판단했죠. 한국은 기술 수입국이다. 중국은 모방만 한다. 일본은 혁신력이 없다. 같은 편견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겸손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데이터를 보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방적이고 겸손하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재를 주문했어요. 2026년 1월 테스트베드 착수식에 참석할 때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한국어로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정도는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도 샀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조선시대의 츠구기와의 시계. 한국은 원래부터 혁신의 DNA를 가진 나라였어요.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일본 수군을 격퇴했고 수백 년 전에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으며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성과는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이었습니다. 저는 차세대 전문가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버리면 보이는 진실 한국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젊은 전문가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었습니다. 데이터에 충실하라. 선입견을 경계하라. 겸손하게 배우라. 같은 메시지들이었죠. 첫 번째 강의는 MIT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 박사의 모교였죠. 아이러니하게도 20년 전 김 박사가 한국은 영원히 기술 수입국이라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 저는 한국이 어떻게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었는가를 강의할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어요. 아내와 함께 한국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2020년대 선진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었고, 무너진 공장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밤샘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헌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 이런 것들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6세대 전투기 개발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한 집념과 노력, 그리고 15년간의 치밀한 준비, 이것이 2026년 1월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할 것입니다. 12월 3일 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재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어요.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6세대 전투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2026년 1월에야 테스트베드 제작이 시작될 것이고, 2030년에야 첫 비행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해낼 것입니다. 왜 확신하냐고요? 첫째,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일정도 현실적이며 예산도 충분합니다. 둘째, KF-21의 성공이 증거입니다. 개발 일정 준수율 98%, 국산화율 80% 이상, 400회 이상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 그들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셋째, 15년간의 준비가 증거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2010년부터 계획된 장기 전략입니다. 넷째, 탄탄한 기술 기반이 증거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 IT 강국, 조선 산업 최고. 이런 기술력이 전투기 개발을 뒷받침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그들의 의지가 증거입니다. 김 박사와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 한국의 자주국방 완성입니다. 한국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어요. 1950년 세계 최빈국에서 2025년 선진국으로, 1960년대 문맹률 70%에서 2025년 교육 강국으로, 1970년대 기술 수입국에서 2025년 기술 강국으로, 이제 방산 분야에서도 같은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2030년, 한국은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선입견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를 보십시오. 진실을 보십시오. 한국의 성공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준비와 의지, 그리고 실행력이 있다면요.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국처럼 치밀하게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독점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의지와 노력이 있는 나라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2026년 1월 한국으로 다시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회의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하는 친구로서요. 테스트베드 제작 착수식에 참석하고 김 박사와 연구원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2028년, 2029년, 그리고 2030년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는 순간의 증인으로요. 2030년, 한국의 6세대 전투기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 때, 저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활주로 옆에 서서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할 것입니다.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체가 땅에서 떠오르며 하늘로 치솟는 그 순간을요. 15년의 준비, 5년의 개발, 수천 명의 헌신이 결실을 맺는 그 순간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한국의 도전, 한국의 꿈, 한국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비슷한 도전이 있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저 커트 드렉슬러가 2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6세대 전투기는 성공할 것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성공의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2026년 시작될 것입니다. 2030년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봅시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을,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는 순간을 말이죠.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